네,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장관 불출석 문제로 파행을 빚은 끝에 5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대정부 질문이 늦어진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조태열 장관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 이 대정부 질문 불참을 통보하면서 야당은 국회 능멸이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장관 사전에 불출석 허가를 받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까지 찍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 상황은 뭐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몰랐다는 거는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네. 이게 사전에 국회 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출석 요구받은 국무위원이 만약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 출석자를 보낼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승인을 받은 사안이고 의장이 사전 승인하기 위해서는 각 당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거기에 다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원내대표 그렇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건 당내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원내대표가 그런 국회 절차를 알았다면 한번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당연히 의장이 승인했을 텐데 그럼 뭐 확인 지시를 한번 하고 나서 멘트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난 쪽으로 먼저 공격부터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박 원내대표가 창피를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이런 데서 문제가 해프닝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실수 자체가 중간에 점검이 잘 안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격하게 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좀 원내대표실과 의원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대정부 질문이 5시간 정도 연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볼 때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10대 국회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이 장관들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그런 연장선상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감정적 부분들과 결합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그런 감정적인 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착오의 문제로서 이것도 무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좀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후 7시부터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죠.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삼척사령관 공간으로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12.12 사태 당시에 계엄령 선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냐고 물은 겁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알고 계시냐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그날 저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그 상황은 전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 장관께서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 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대체로 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김용현 장관의 계엄령 의혹 관련 또 질의가 이어졌는데 어제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의원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정부 질의라는 게 법상엔 정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국정 전반이나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한테 물어보는 건데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계엄령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은 이제 냉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만한 질문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에 대한 시점도 12.12 사태까지 다시 또 언급해 가면서까지 이걸 정치 공세를 해야 되느냐. 글쎄요. 국민 불안을 조성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뭐 세계 기관의 장이 한번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였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모여서 뭔가 상의한 그런 정황도 없잖아요. 근데 저거 모든 모임을 갖다 저렇게 연결시킨다 그러면 저희가 민주당이나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모였던 것들 다 드러내서 어떤 다른 모의 한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공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피로도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저 녹취 뒷부분에 보면 이제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군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그게 사실이면 옷을 벗겠다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근거 자료는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또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제보가 있으면 예. 제보의 신빙성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확인 작업. 제가 볼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대부분 정황 증거. 과거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 시절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보가 있고 그 정황에 대한 증거가 나름대로 나온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거죠. 소위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시기 자체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소위 국민들의 생명이나 문제들을 어떤 지켜야 될 대통령 또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그런 어떤 골프를 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수사 차원에서 얘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제보가 들어왔더라도 최대한 어떤 그 신빙성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장경태 의원도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까? 이제 이후에 예. 제가 볼 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제보라는 게 장난 제보는 아닐 거고요. 네네. 누가 제보를 했으면 제보자가 누구인가, 제보의 내용들이 어떻게 확인된 건가 이런 것들은 절차상 아마 장경태 의원이 확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저희가 야당이 압수수색을 해서 골프장 인원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대신 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질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긴급 현안 질의도 있지만 서면 질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정부한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정부의 미심적인 답변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되는 것을 굳이 본인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아니 수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국회에는. 그러니까요. 그 제보들 다 수사권이 없다고 나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다 저거를 공개적으로 질문합니까? 저거 다 명예훼손이에요. 따지고 보면 안 갔다 그러면 자꾸 갔냐 안 갔냐 묻는 것은 물론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지 않지만 네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저건 좀 신중히 하셔야 되고 장경태 의원은 그리고 MZ세대까지는 아닌지 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청년 측이 바라보고 있는 정치 유망한 분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자 대정부 질문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미래 세대가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한 국방 분야, 뭐 장병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명예훼손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방첩, 특전, 수방이 모였어요. 예를 들어 3명이 경호처장이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례적으로 모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신문기사에 의한 문재인 정부에서 모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도 명예훼손입니까? 저는 야당한테 예. 질문을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네, 왜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방식까지 예를 들면 억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골프장 안 갔다 그러잖아요. 질문에 대한 아니, 방식에 확인이 안 되는 대한 거잖아. 확인은 맞는데 아까 그 부분도 언급해 주셨지만 예. 장경태 의원 같은 게 최소한의 제보 들어오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 질의 정도 해서 답을 보고 이런 절차는 좀 거쳤으면 하는 그 말씀 본인도 하셨잖아요. 제가 예, 얘기했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은 좀 나아지는 좀 국회 모습을 보는 시각에서는 좀 바꿔주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이죠. 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야 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다 국민 모두가 원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테이블에 앉으면 25년도도 어쨌든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건가요? 제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의 전제 조건, 뭐 누구를 미리 인사조치해야 된다. 내지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의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직접 들어오셨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게 2025년도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증권 문제를 포함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 뭐 경질, 뭐 이런 건 얘기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예를 들면 대화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된다 된다에 대한 전제 조건을 미리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고요. 예.
저는 여당과 정부 또 야당의 각자의 역할이 약간 다를 수 있죠.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증언안에 대해서 2025년도 증언안이 불가하냐 가능하냐에 대한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야당도 어떤 안이 있을 거고 예. 여당도 어떤 안이 있을 거고 정부도 어떤 안이 있는데 정부는 이걸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신뢰보호 원칙상 그 부분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조금 더 완고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 협의체 과정에서 각각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협의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 되고 뭐 안 되고를 특히나 정치권에서 미리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예. 입장이어서 예. 저는 본인의 그 내심의 의사를에 불구하고 저 자세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 대표마저 이거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밝혀놓으면 대화 자체가 안 그렇죠. 되죠. 대화 자체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저 예. 부분은 저는 플렉서블하게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것을 논의한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저 제안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지라도 대통령 또는 정부와 일정하게 고감이 됐다면 저는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예. 국민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병원에 의사들이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민이 그런 거죠. 정부 입장은 여전히 의대 정원은 고수한다. 그다음에 장차관 경질은 없다. 그리고 의협이 대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네네.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의 발언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국민들 보고 네. 알아서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의 사람이 협상의 장에 올라오게 되면 예. 저는 여야 의정 또 특히 의사 단체들 같은 경우 네네. 전혀 예를 들면 대화에 신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한동훈 당대표가 좀 대통령 정부와의 일정한 좀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네. 본인이 얘기한 내용. 두 번째는 박민수 차관 정도는 제가 볼 땐 어떤 정부의 진실성, 진정성 차원에서 어떤 일정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게 이제 선행적으로 그걸 선언하고 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뜻은 아니시잖아요. 다 나와서 얘기하자 그것까지도. 저는 박민수 차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미리? 입장을 좀 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건 제가 어떤 뭐 의사의 대화를 전략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데 이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요. 네. 의사협회에서 협상에 나와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죠. 박민수 차관 경질하거나 뭐 여러 가지 안을 낼 수 있죠. 그 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건이 협상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정부에서 박민수 차관 경질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박민수 차관 경질 의사가 없다는 건 현재 시점인 것이고 예. 협의체 가동 중에서 의사들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안으로서 열려 있다는 것이지 예. 이걸 반드시 경질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열려 알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의료계에서도 좀 입장이 조금씩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광노현 전 교육감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대표를 고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닙니까?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교육감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 광노현을 반대하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헤어진 발언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발언들을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광노현 후보의 교육감 후보의 저 발언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광노현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 예비 후보인데 오히려 저 광노현 예비 후보가 한동훈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 저는 오히려 그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소한 자체가. 고소함으로써 본인이 어느 지정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로 저는 해석을 해요. 예. 저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은 광노현 대표를 지지한다 반대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네. 광노현 대표가 표방한 어떤 정책을 반대한다 지지한다 이것도 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노현 대표의 행동 예를 들면
이전에 2억 원 주고 중도 사퇴케 하고 이거 저 후보자 매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이 됐잖아요. 예. 1년 실형이 확정이 됐어요. 예. 그 이후에 선거보전금도 30억을 덜 낸 상태에서 이렇게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네네. 이걸 왜 못하죠? 국민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정당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한다. 고소함으로써 본인은 진보 진영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의 편이다라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또는 정당의 소속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체가 교육자치법 위반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진성준 의원 출마를 재고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긍정적이지 않은 기류가 분명히 있죠. 예. 어떤 형태로 이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만 네. 재판에서 어떤 형태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 분명히 있고 또 최근에 어떤 본인이 반환해야 될 금액 같은 경우도 청산을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피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본인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서울 시민들이 진보교육감 아마 경선 과정에서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광노현 후보랑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소위 혁신교육 시즌 2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선거운동의 방식 같은 경우도 네네. 정치적인 방식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교육적 미래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본을 위해서 좋을 거라는 좀 제가 제언을 한 적도 있었었고요. 예. 또 이제 이 측면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한동훈 당대표도 좀 이상한 버릇이 있으신 것 같아요. 버릇이요? 표현 좀 지나치긴 한데. 예. 아니 예를 들면 네. 광노현 후보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광노현 후보한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야당 정책위의장한테 진성준 의원은 고발했냐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시게 되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전 대통령 아니면 전 정권 아니면 야당 대표 아니면 현재 있는 야당의 간부들과 좀 문제제기하시는 건 예. 온당하지 않다. 광노현 후보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끝나셔야 되는 건데 예.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파장들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버릇이라는 건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고 제가 좀 순환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네네. 왜 똑같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야당 쪽에 정책위 의장은 고소하지 않고 예. 한동훈 당대표만 고발했냐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특정 진영에 소속돼 있다는 선거 어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조국 혁신당 이 조국 대표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품평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의 생김이나 표정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의 좀 징그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꾸 180이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던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즉각 이 저열한 인신 공격성 발언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 두 사람 발언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또 이제 진성준 정책위장 얘기가 또 나왔는데 예. 저는 외모를 품평하는 건 차별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공당의 정책위장이시기 때문에 예. 뭐 즉각적으로 SNS상에 사과의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정치인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차별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매우 예를 들면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조국 대표 제가 조국 대표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조국 대표의 발언 자체들은 저는 뭐 예를 들면 차별의 언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태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치적 예. 행태가 진중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거 여야 모두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대체적으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예. 이것까지 문제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네. 저는 진성준 의원의 발언 자체와 관련해서는 소위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국 대표의 그런 발언까지 문제 제기한다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전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어록들을 한번 쭉 살펴보셔라. 네. 그렇다면 동일하게 아마 걸리는 문장들이 꽤 많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사과를
했지만 조국 대표는 사과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둘 다 비슷한 거죠. 외계인 징그럽다, 생김새가 이상하다. 이런 말을 저는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여당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전화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개적 사과를 떠나서. 그다음에 조국 대표 얘기 들어볼까요? 한동훈 대표의 행동 하나, 정책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자체가 얇다? 이게 무슨 평가죠? 그럼 조국 대표 사람 자체가 두껍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전 실형 선고받고 저렇게 정치 제기한 것이 뭐가 두껍다고 저희가 평가해도 그냥 계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박하게 하는 거,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거 지양해야죠. 행동, 정책,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대상이지만 사람 자체를 보고 그 사람 어떻다. 좋다 나쁘다는 좋지만 저렇게 뭐 얇다. 글쎄 사람이 어떻게 얇죠? 아니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범죄자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에요. 쌍방이 마찬가지라는 그건 생각이 들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행동에 대해서 평가잖아요. 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두 분 모두 다 기소가 됐잖아요. 개인 품평에 대해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 여기로 의견을 모아지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